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의 정진우입니다. 먼저 오스템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우리가 수면호흡장애라고 하는데요. 수면호흡장애의 고학내 장치 치료에 대해서 두 개의 강의를 거쳐서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먼저 고학내 장치의 작용 기전 및 종류, 또 고학내 장치의 선택, 그 다음에 고학내 장치 치료의 제작망 과정 및 또 사용 방법들, 시적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드리고요. 다음 편에 나오는 파트 2 강의에서는 고학내 장치 치료의 효과 및 성공적인 환자의 선택, 고학내 장치 치료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학내 장치의 작용 기전 및 종류 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호흡 장애는 먼저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신 것처럼 주로 기도 부위의 근육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러한 호흡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수면호흡 장애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수면호흡 장애는 수면 시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앞서 강의 내용과 같이 수면 중에는 근육의 그러한 톤이 감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혀의 위치도 뒤쪽으로 누르게 되면서 호흡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가 약간만 파셜리 블록이 되면은 저희가 많이 겪게 되는 그러한 소리가 나는 현상, 코골이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음압이 생기면서 기도 근육의 그런 주위에 그러한 직경이 완전히 좁아져 가지고 기도를 막게 되면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는 호흡이 단락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호흡장애가 나타나는 부위는 대부분은 우리가 구강 인후 부위, 즉 오로파링스라 그러는데요. 인후 부위 쪽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코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네이잘 캐비티나 아니면 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라링기알 옵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은 오로파링스 부위, 즉 오블라 뒤쪽에 소프트 팔레이트 쪽이나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또 오블라 조금 뒤쪽에 있는 오로파링스 부위, 그 부위가 제일 많이 막히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대개는 소프트 팔레이트가 너무 길거나 오블라가 너무 처져 있거나 그 다음에 톤실이 너무 커져 있거나 아니면 혀가 너무 크거나 또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레트로그나틱 친, 턱이 너무 뒤쪽으로 빠져 있거나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많이 무호흡증이 일어날 때 막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블라 뒤쪽, 즉 벨로파링스 부위가 거의 80% 이상이 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혀 뒤쪽에 나타나는 오로파링스 부위가 또 두 번째로 많이 막히는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할 때는 저 막히는 부위에 해부학적 구조물에 막히는 부위에 그러한 볼륨을 늘어나게 하는 치료 방법들이 우리가 주로 밝혀져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고학내 장치 중에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악 전방 위치 장치, 영어로는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MA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킬 때 실제로 그러한 고학내의 볼륨, 부피가 늘어나는 부위를 계측을 하게 되면은 확보가 되는 부위가 벨로파링스, 즉 우블라 뒤쪽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제일 많이 커지게 됩니다. 즉 하악을 앞으로 빼니까 혀가 앞쪽으로 딸려오면서 우블라를 덜 누르게 되고 그 뒤쪽의 볼륨이 커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MAD가 끼면은 이런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효과가 있는 이유가 오로파링스나 벨로파링스의 그러한 볼륨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기전으로서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D 이미징으로 본 고학내 장치 전후의 상기도의 볼륨의
크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치를 끼고 하악을 앞으로 빼게 되면은 그러한 장치 끼기 전보다 상기도 부, 오로파링스 부의 볼륨이 증가되는 그러한 이미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걸 조금만 다시 또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요.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방법은 이제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수술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리스크 팩터의 그러한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면무호흡증은 비만과 상당히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체중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또 기존에 체중이 너무 늘어나 있으신 그런 환자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체중 조절, 즉 체중 감소,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로 체중 비만 클리닉에 그런 환자를 리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베리아트릭 서저리 같이 그러한 비만 수술에 대한 그러한 치료 방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CPAP이죠. 양압 치료기죠. 우리가 양압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보험이 되고 있는데 양압기 사용을 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압기는 상당히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떠한 지금 나와 있는 치료 방법 중에서 수면무호흡증을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압, 즉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주무시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죠. 하지만은 상당히 불편해서 환자분들이 계속 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확률들, 수능도라 그러는데 환자의 수능도가 상당히 낮은, 보통 1, 2년 지나면 반 정도밖에 안 끼시는 그러한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양압기 치료 이외에, 즉 양압기 말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강의드릴 구강내 장치에 대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컬 방법도 사실 그런 양압기의 대용으로 개발된 그러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오블라 쪽이랑 연조직 쪽 부위를 이제 절제하는 오블라 서저리를 많이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1, 2년 뒤에 지나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재발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오블라 서저리보다는 이제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빼는, 즉 맥실로 맨디블러 어드먼스먼트 서저리, 양압 수술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조금 마이너한 방법으로는 하이드본을 어드먼스먼트 시키는 그러한 서저리 등등이 이제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나머지 그러한 치료 방법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3가지 정도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 환자분들한테 아마 권유를 했을 때 첫 번째 리스크 팩터가 만약에 조절이 안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5가지 그러한 치료 방법 중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비가역적이고 비수술적인 또 비교적 편한 그런 오라 어플리언스를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라 어플리언스인데요. 그 선호하는 이유는, 장점은 CPAP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고요. 또 CPAP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환자분들께서 CPAP을 끼셨다가 장치를 끼신 분들은 상당히 편해하시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고, CPAP은 상당히 여행 중에 갖고 다니기가 힘드신 반면에 장치는 간단히 휴대해서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이 되기 전에 그러한 기기의 치료비의 그러한 것도 사실 CPAP보다는 구강내 장치가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요즘 이제 보험이 되면서 CPAP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저리, 특히 옛날에 과거에 했었던 오블라 서저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리버시블 하고요. 비가역적 치료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재발이 안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구강내 장치의 장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효과가 좋고 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강내 장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환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구강내 장치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1911년도에 이러한 문헌들이 있죠. 마이크로그네틱한 그런 유아들에 대해서 턱을 앞으로 빼가지고 수혈을 했더니만은 그러한 호흡장애가 개선됐다. 그러한 처음 시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이런 장치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1934년도에는 피에르 로빈 신드롬을 발견하신 선생님이시죠. 피에르 로빈이 이러한 마이크로그나틱한 환자들에 대해서 맨디블 앞으로 빼는 오라 어플리안스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많이 그러한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사실 임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이러한 장치를 개발을 해서 소위 말하는 MAD 장치를 개발해서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러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또 시중에도 나와 있고, 뭐 선생님 가끔씩 보면은 또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이러한 장치들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치들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구강내 장치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악을 앞으로 빼는 맨디블 어드먼스먼트 디바이스 이외에 혀만 앞으로 빼는 장치도 개발이 됐었고요. 또 영구개를 거상시키는 장치도 개발이 됐습니다. 먼저 혀를 앞으로 빼는 장치를 텅 리테이닝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TRD 혹은 텅 락킹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상악하게 임프레션을 떠가지고 혀까지 임프레션을 떠서 음압을 발생시켜가지고 혀를 앞으로 끼우게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사실은 MAD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TRD를 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치약 환자들, MAD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리텐션이 있어야지 그걸 잡아줄 수가 있는데, 저 장치는 혀를 음압으로 그냥 끼워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무치약 환자한테도 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치는 이제 저렇게 상하 리테이너 같은 장치를 껴서 뒤쪽에 영구개를 거상시키는 그러한 파트를 만들어서 영구개 거상시키는 장치, 즉 약간 오브라를 올리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장치는 상시 개그 리플렉스가 많이 심해서 초창기에 많이 시도를 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또 효과도 MAD보다 떨어져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러한 장치는, 최근에 많은 구강내 장치는 거의 대부분이 하악을 앞으로 빼는 MAD, 즉 맨디블 어드먼스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하악 전방 위치의 장치의 기전은 하악을 앞으로 빼니까 혀도 앞쪽으로 같이 딸려오겠죠. 그래서 하악과 혀가 앞쪽으로 풀링이 되면서 기도를 눌려 있는 부위를 확보가 되고, 즉 아까 벨로 바른스 부위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주의 근육, 즉 기도주의 근육을 탱탱하게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이 제니오글로서스 머슬인데요. 기도주의 근육이 턱이 앞으로 빠지니까 기도주의 근육의 톤도, 즉 탱탱하게 톤이 증가가 되면서 기도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이드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 본은 이제 오로파린x 뒤쪽에 위치한 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본은 앞으로 빼가지고 커튼처럼 올려줘가지고 이런 맨디블을 스테빌라이션 시키는 그런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액션을 통해서 호흡 장애가 개선되는 그러한 기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모노블록의 타입의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됐어요. 즉 하악을 앞으로 빼고요, 상악 스프린트, 소위 말하는 상악 스프린트, 하악 스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악을 위치로 뺀 상태에서 저렇게 상악과 하악을 레진으로 붙여주는 그러한 장치를 초창기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주무실 때 저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시고 부작용이 초창기에 있었고, 또 이거를 조금 불편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른쪽처럼 소프트 레진을 가지고도 모노블록 어플리안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의 턱관절의 장애도 생기고 교합변도 좀 더 생기고 또 불편해하고, 또 프로투전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올 때마다 저거 레진을
잘라서 붙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이 있어서 이러한 개발된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트윈 블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치가 대표적인 장치인데요. 아마 교정하시는 선생님들, 소아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했던 왼쪽의 장치가 이제 허버스터 어플리언스죠. 즉, 레트로그나틱 칸친을 맨입을 앞으로 빼가지고 교정한 리무어블 장치의 그런 허버스터 어플리언스를 그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한 장치가 오른쪽 같이 텔레스코픽 타입의 그런 허버스터 어플리언스 코어리 장치용으로 개발된 장치입니다. 보시면은요, 저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악화학 사이에 이렇게 바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바 앞쪽에 그 나사가 있습니다. 그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은 한 0.5mm 정도 전진이 됩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그 바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상악의 프로트루전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장치의 장점은 하악을 앞으로 뺐을 때 입을 자연스럽게 벌릴 수가 있고 레트럴 무브먼트도 가능합니다. 즉 하악을 저렇게 장치를 꼈는데도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입을 벌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게 이 허버스터 어플리언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치는 아마도 보셨을 선생님도 계셨을 텐데요. 이 썸노메드라는 그러한 이제 회사에서 개발한 장치고요. 저렇게 상악하악과 똑같이 트윈 블록이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팔라탈 스크루 같은 스크루가 달려 있어서 양쪽 윙으로 밀어내는, 그래서 저 스크루를 돌리면은 하악의 위치가 전방으로 움직이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에 수입이 돼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러한 대행을 해서 국내에 시판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이 장치가 아마 수입이 안 되고 다시 철수를 했다고 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그러셔서 아마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장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운동 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저렇게 윙 때문에 하악이 레트럴 무브먼트가 안 되는, 좌우 운동은 안 되는 그런 단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치는요, 이제 탭이라는 장치입니다. 솔톤이라는 그러한 미국 치과 선생님이 발명하신 장치고요. 저렇게 전방에 보시면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저 후크가 저렇게 저 위에 옆에 있는 그러한 나사를 돌리게 되면 후크가 전방과 후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프로트루전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치의 장점은 후크만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벌키하지 않아서 환자가 장착하실 때 이물감이 없습니다. 단점은요, 약간 레트럴 무브먼트나 버티컬 무브먼트가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한 좌우 쪽으로 레트럴 무브먼트는 한 5mm 정도 이내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버티컬 무브먼트 3mm 이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는 게 이제 탭 어플리언스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신 사진이고요. 저렇게 이제 탭을 하는데요. 저런 장치를 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설명시켜 드릴 것은 제가 발명을 한 장치인데 SNE 어플리언스입니다. 이 장치는요, 똑같은 트윈 블록이고 약간 벌키한 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오클리알 평면에다가 저렇게 스크루를 달아가지고 돌려서 하악을 전방량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측면에는 저렇게 이제 일라스틱을 걸었습니다. 교정용 일라스틱, 클래스 3 일라스틱을 걸어가지고 하악을 앞으로 빼는 그러한 일라스틱을 걸어가지고 하악을 전방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프로트루전 양이 조절이 가능하고 벌키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저 일라스틱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환자분이 갈아줘야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일라스틱을 갈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치는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장치입니다. 클리어웨이라는 장치고, 이 장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가, 얼란 로이 교수가 개발한 장치인데, 저것도 트윈 블록이고, 저렇게 플레이트에다가 저 스크루를 달아가지고, 양쪽에 그러한 클라스프로 상악하악을 연결시켜가지고, 전방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단점은 약간 팔레트에 저렇게 스크루가 달려서 벌키하고 혀에 이물감을 준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좌우측 운동이나 버티컬 무브먼트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을 초창기에 나왔던 장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치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장치인데요. PM 포지셔너라 그래가지고 저 버칼 쪽에다가 이러한 운동량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티컬 레터럴 무브먼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장치들도 있죠. 저렇게 기존에 그냥 달려있는 조인트를 바꿔가면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데, 단점은 미세한 그런 운동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치도 마찬가지로 모노블록의 타입이고요. 나파라는 장치, 과거에 사용했던 장치인데, 이것도 일종의 모노블록 타입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 스노우 가든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소위 턱관절 장애 환자한테 쓰는 전방 위치 장치를 응용하는 장치로 상하게만 껴가지고 앞으로 빼는 장치인데, 이것도 프로트루전 양을 조절이 상당히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게 이러한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치도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CPAP과 장치를 같이 혼용한 거죠. 하악을 앞으로 잠깐 빼고 저기다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인데, 재미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구강건전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장치도 CPAP과 마찬가지로 수능도입니다. 환자가 장치를 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장치를 안 끼면 효과가 없습니다. CPAP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가장 키포인트는 환자가 편안하게 이 장치를 잘 껴야 되는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 CPAP 같은 경우도 1년이 가장 큰 크리티컬 포인트, 1년이 지나면 50% 이하로 감소가 되는데요. 구안의 장치도 보통 보시면은 한 2년 정도 지나시면은 한 60% 가까이 쭉, CPAP보다는 수능도가 상당히 좋은데, 하지만은 비해선 좋지만은,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100%가 끼지 않는 데는 2년, 3년 지나면은 60% 정도밖에 끼지 않는 그러한 수능도의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치의 그러한 개발이나 선택이 환자가 편안하게 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선택하시고 개발하는 것이 가장 구안의 장치의 가장 당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열심히 끼시고 잘 끼게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팩터인데요. 일단 프로트루전 양이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프로트루전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이질리 아주 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운동이 꼈을 때 레터럴 모먼트, 버티컬 모먼트가 자유자재로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치를 꼈을 때 입술을 다물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입술을 못 다물고 너무 밝게 하면은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실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무 벌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네 가지의 팩터라고 가지고, 이 네 가지가 문제가 어느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환자가 잘 안 끼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감안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러한 장치들을 한번 제가 포인트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장치들, 이 장치들이 그래도 오버롤 컴포트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NU까지 합쳐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들을 봤을 때 이런 네 가지 장치들의 중에서 환자분에 맞는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허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벌케하기 때문에 나머지 장점들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입에 구강안이 작으신, 즉 여성 환자분들이나 구강이 작은 분들은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장치들, SN이나 솜노메드나 이런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남성 환자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일라스틱을 잘 못 갈아 끼세요. 그런 경우에 SNU보다는 허브스를 많이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턱관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자유자재로, 약간 턱관절에 불편하신 분들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장치여야 되는데 썸노메드 같은 경우는 에트라모멘트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장치를 이제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탭3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입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된 장치이기 때문에 탭3는 지금 현재 임상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브스트, SNU, 썸노메드 이 세 가지 장치 중에서 환자분에 맞는 장치를 선택해서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썸노메드가 수입이 안 돼서 현재는 허브스트나 SNU 어플리언스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작 및 시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장치를 기공소에 보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화학을 전방으로 빼는 바이트, 컨스트럭션 바이트를 형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프로토준량이 많이 많을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기도가 많이 확보되겠죠. 하지만은 많이 뺄수록 환자가 불편할 수 있겠고 또 턱관절이나 교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무호흡증을 줄일 수 있는, 무호흡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프로토준 양을 인계해서 그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장치 치료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렇게 알로왁스로 저희가 임상에서 처음에 한 5mm 정도 저렇게 바이트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대개는 맥시멈 프로토준 양의 50% 정도에서 컨스트럭 바이트를 떼어서 기공소에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만들어 온 장치는 맥시멈 프로토준 양의 50% 정도의 프로토준 무브먼트에서 시작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준 양을 조절을 하면서 환자에게 맞는 프로토준 양을 조절하는, 즉 소위 타이트레이션의 과정을 거쳐서 환자에 맞는 프로토준 양을 찾아주시는 게 이 장치의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뭐 자로 해서 프로토준 양의 50%를 인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지 게이지 같은 게이지를 가지고 바이트 포크 같은 조지 게이지를 가지고서 프로토준 양을 재서 측정을 해가지고 50% 정도에서 바이트를 떼어서 레스토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준 양을 많이 빼면 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준 양이 많이 되면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HI가 감소가 돼요. 완전히 반비례해서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토준 양이 앞으로 빼면 뺄수록 효과는 좋은 방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면 뺄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프로토준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오프닝 양은 어떻게 할까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뺀 상태에서 개구량은 어떻게 될까? 보통은 2 내지 5mm 사이의 개구량을 형성해 주시는 게 가장 컴포트한 그러한 턱관절의 컴포트한 개구량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턱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는 그 개구량의 그 기도에 그런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적게 뺀 상태에서 입을 많이 벌리게 되면 또 기도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각하악을 일시적으로 장착한 상태에서 일라스틱으로 걸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치를 앞으로 50%를 만들어 오면은요, 그 장치의 가장 최적의 그러한 어마운트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50% 먼저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앞으로 조금씩 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가장 알맞는 최적의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는 건데요. 보통은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수면 무호흡증을 없앨 수 있는 최소의 양을 평균적으로 재봤더니 맥시멈 프로토준 양이 한 70% 정도 되더라.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50%만 빼도 없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은 한 70%, 80%까지 빼야지만 무호흡증이 개선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의 프로토준 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 타이트레이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러한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의 자각 증상이 감소된 프로토준 양이 조절이 됐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수면 다운 검사를 하셔서 실제로 개선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프로토준 양을 조절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상악과 하악의 환자분들이 되게 비대칭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O일 때는 미들라인이 저렇게 잘 맞는데 좌측과
우측에 그러한 맨디블 콘다일 하이트의 길이가 다르신 분들은 앞으로 빼게 되면은 저렇게 데비에이션이 되면서 프로트루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프로트루전 양은 프로트루전은 저렇게 시키셔야 되겠죠. 억지로 미들라인을 맞추시면서 프로트루전을 맞춰주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덴탈 미들라인보다는 스켈레탈 미들라인으로 프로트루전 양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적을 하실 때 그냥 끼워주시면 안 되고요. 장치를 끼신 다음에 좌우측 밸런스를 맞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한쪽만 닿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반대측에 콘다일의 압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러프하게라도 좌우쪽 밸런스드 콘택을 딜리버리 하실 때 환자 구강 내에서 맞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저 탭인데요. 탭 오플리언스인데 왼쪽 사진처럼 전치부만 닿게 하신다 그러면은 다물었을 때 클록와이즈로 콘다일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턱관절 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딜리버리 하는 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프로트루전 앞쪽에 전치부는 닿지 않게끔 하고 구치부가 저렇게 닿게끔 그렇게 딜리버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딜리버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우리가 턱관절 장애 사용하는 그런 스프린트보다는 상당히 쉬운 그러한 시적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주 용이하게 딜리버리를 잘 하실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수면무호흡증 치료, 보내 장치 치료하는 진료 프로토콜을 잠깐 강의를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에 오시면요. 환자분들한테 먼저 여러 가지 임상검사, 구강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에는 레터럴 세팔로그램, 기도의 그러한 폭경을 보기 위해서 또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TM 조인트 시리즈의 레디오그래피를 찍고요. 만약에 그러한 고환의 장치에 인디케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면다운 검사가 폴리 레벨 1 수면다운 검사는 보험이 되긴 하는데 치과에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포터블로 레벨 2부터 치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레벨 2는 유과나 수과나 다 비보험 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의 장점은 집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수면다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또 구원의 장치에 맞는 장치를 결정하시고 인상 체득을 합니다. 그 다음 내원에서는 환자에게 구강 내에서 딜리버리 장치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장치를 환자분을 내원시키셔서 부작용이 없는지,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또 주관적인 증상에 호전이 있는지를 보고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과정. 이때는 이제 좋아지실 때까지 1, 2주나 2주 간격으로 타이트레이션 하겠죠. 전방 운동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호전이 됐다 그러면 객관적인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하시게 되겠고, 어느 정도 그런 장치가 잘 적응이 되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내원을 하시게 해서 여러 가지 턱관절 교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장치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그러한 3개월간의 주기적인 내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저기까지고요. 첫 번째 강의는 수면무호흡증의 구원의 장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전과 종류, 그 다음에 치료 과정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